이진우 발인. 장례식장. 말도 안 돼. 진우 씨가 왜? 원장님, 왜 그러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얗게 질리셨어요? 원장님, 제 말 들리세요? 예약 환자 뒤로 밀어요. 전부 다 밀어요. 나 지금 가야 해. 가난이 무서워 25년 전 제가 핏덩이채로 병원에 버려두고 도망쳤던 내 아들. 내가 매정하게 짓밟았던 첫사랑의 장례식장에 왜 내 친자식이 상주로 앉아 있는 걸까요? 그 놀라운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으로 황금복이 터지기를 빌어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이야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피부는 되돌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주름을 펴고 검버섯을 지우고 세월의 흔적을 감추는 일. 강남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피부가 원장으로 산지 어느덧 20년. 제 앞엔 늘 화려한 성공과 빳빳하게 다려진 가업만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단 하나의 주름만큼은 그 어떤 시술로도 펴지 못했습니다. 그 주름의 이름은 이진우였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예약 환자 명단을 살피던 제게 낯선 번호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이진우 발인. 5호 의료원 장례식장 201호.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소리가 귓가에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25년 전입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미래가 없다는 이유로 제가 모질게 등을 돌렸던 나의 첫사랑 진우 씨. 간호사가 어디 불편하시냐고 물었지만 대답하지 못한 채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운을 벗어 던졌습니다. 뒤에 남겨진 환자들도 중요한 세미나도 더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 머릿속엔 그 시절 캔버스 앞에 앉아 맑게 웃던 진우 씨의 얼굴만이 가득했습니다. 차를 몰아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생경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렇게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명품 가방을 옆자리에 둔 채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진우 씨, 당신은 대체 어떤 마지막을 맞이했기에 이토록 갑작스럽게 소식을 전한 건가요? 의료원 장례식장 입구에 들어서자 차가운 공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201호. 안내판에 적힌 이진우라는 세 글자를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만 같았습니다. 꽃으로 가득한 다른 빈소와 달리 진우 씨의 빈소는 쓸쓸하리만큼 고요했습니다. 조화 몇 개만이 덩그러니 놓인 그곳. 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정사진 속 진우 씨와 마주했습니다. 사진 속 그는 제가 기억하던 그 맑은 눈매를 그대로 감직한 채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에 서 있는 상주의 모습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상주 명패에 적힌 이름은 이수혁. 제 아들이 살아있다면 딱 저 나이였을 겁니다. 충격에 휩싸여 가쁜 숨을 몰아쉬는 제게 상복을 입은 수혁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묘한 경계심과 피로감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가깝게 다가온 수혁이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짙은 눈썹과 굳게 담은 입술은 영정사진 속 진우 씨의 젊은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슬픔을 머금은 채 반짝이는 그 처연한 눈매는 거울 속
제 모습과 똑 닮아 있었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온몸으로 들이쳤습니다. 내 아들이 맞구나. 내가 버린 내 핏줄이 내 눈앞에 살아있구나 하는 확신이 드는 순간 제 머릿속은 잔인했던 25년 전의 그날 밤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저, 누구시죠? 삼촌 생전에 이런 고급스러운 지인은 본 적이 없어서요. 아, 오래전 친구예요. 이진우 씨와 아주 깊은 인연이 있었던 삼촌 그 단어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 아들이 왜 진우 씨를 삼촌이라 부르고 있는 걸까? 마음을 간신히 추스르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25년 전 제가 매정하게 버렸던 그 아이를 평생을 혼자 키워왔던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의 아이를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쳐 장가도 가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수혁이를 키워낸 것이었습니다. 밀려오는 미안함과 진우 씨의 깊은 사랑에 제 다리가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25년 전 제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세상이 축복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제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독하디독한 의대 본과 생활의 막바지, 하루에 2~3시간씩 자며 피를 말리는 국가고시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가뜩이나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오직 내 능력 하나로 의사가 되어 팔자를 고쳐보겠다고. 도끼를 품고 살던 제게 뱃속의 생명은 축복이 아니라 제 발목을 처참하게 묶어버릴 무거운 모래주머니 같았습니다. 두려움에 떨며 진우 씨를 찾아가 울음을 터뜨렸던 날이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진우 씨는 제 이야기를 듣고 잠시 멍해지더니 이내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따뜻했습니다. 지연아, 무서워하지 마. 우리 아기잖아. 내가 어떻게든 책임질게. 나 낮에는 그림 그리고 밤에는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어. 노가다를 뛰든 밤을 새우든 돈 벌어올 테니까 너는 내 꿈 포기하지 마. 우리 셋이서 보란 듯이 이 가난 이겨내고 행복하게 잘 살아보자. 내가 내 버팀목이 될게. 약속해.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약속에 저도 바보같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 씨의 품에 안겨 가난해도 우리 아기 잘 키우면서 행복하게 살아보자고 그렇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진우 씨는 그날 이후 정말로 변했습니다. 저를 쉬게 하려고 자신의 잠을 줄여가며 거친 일을 마다치 않았고 제 배를 쓰다듬으며 태어날 아기를 위한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가 불러오고 출산일이 다가올수록 제 마음속의 악마는 점점 더 거대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가난이라는 벽은 너무나 높고 단단했습니다. 진우 씨가 밤새 대리운전을 하고 막노동을 뛰어 벌어오는 돈은 방 한 칸 월세를 내고 나면 아기 분유값조차 아슬아슬한 액수였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함께 의대를 다녔던 동기들은 부유한 집안의 지원을 받으며 화려한 미래를 보장받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이 퀴퀴하고 차가운 지하 단칸방에 갇혀 핏덩이를 안고 평생을 구차하게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뼈사무치게 다가왔습니다. 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다. 평생 가난한 화가의 아내로 돈 없어서
쩔쩔매는 억척스러운 엄마로 썩어갈 순 없어.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왜 나만 이렇게 비참해야 해? 지독한 피해의식과 이기심이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진우 씨와 했던 약속은 하루하루 다가오는 현실의 공포 앞에 한낱 부질없는 말장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기가 태어나 배시시 웃을 때조차 저는 그 아이의 미소에서 행복을 느끼기보다 저를 올가매는 사슬을 보았습니다. 결국 저는 진우 씨와의 약속을 비겁하게 짓밟아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우 씨가 수혁이를 먹일 분유값을 벌기 위해 새벽 일터로 나간 사이 저는 차가운 진눈깨비가 흩날리던 11월의 어느 새벽 태어난 지 고작 100일도 안 된 핏덩이를 포대기에 쌓안고 하염없이 울며 거리를 걸었습니다. 돈 없고 백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까지 안고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독한 이기심이 제 눈을 멀게 했습니다. 결국 제가 선택한 곳은 어느 종합병원 소아과 앞 복도였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제 품에서 새근새근 숨을 쉬며 배시시 웃어 보였습니다. 그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면서도 저는 매정하게 아이를 차가운 벤치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옷자락에 차마 제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속으로 삼키며 등을 돌렸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뛰쳐나오던 그 순간 뒤에서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습니다. 저는 귀를 틀어막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어둠 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내 손으로 내 자식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죄책감을 지우기 위해 지난 25년 동안 더 악착같이 성공에 매달렸고 더 독하게 마음을 굳히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길바닥에 팽개쳤던 내 아이가 내 첫사랑의 손에서 자라나 이토록 훤칠하고 올바른 청년으로 내 앞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혁이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혁이는 눈물을 훔치며 진우 씨가 왜 그토록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야 했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녀석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제가 지난 25년간 쌓아 올린 화려한 성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비수였습니다. 진우 씨는 이름 없는 가난한 화가였습니다. 그림만으로는 갓난아기였던 수혁이의 분유값과 커가는 양육비를 감당하기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화실 한편에서 입시생들을 가르치는 일로는 입에 풀칠하기도 바빴기에 진우 씨는 낮에는 붓을 잡고 밤에는 낡은 헬멧을 썼습니다. 바로 오토바이 배달 일이었습니다. 낮에 화실 업무가 끝나면 밤부터 새벽까지 퀵서비스와 음식 배달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수혁이가 자라 대학에 들어가고 졸업할 때까지 필요한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진우 씨는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도로 위를 질주했습니다. 겨울철 빙판길에서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무릎이 까지고 어깨가 결려도 수혁이 학원비 밀리면 안 된다. 내 자식 기죽이면 안 된다는 집념 하나로 파스 몇 장을 붙여가며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 비극이 찾아온 것은 불과 며칠 전 비가 세차게 내리치던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빗길에 배달 독촉 전화를 받으며 위태롭게 교차로를 지나던 진우 씨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대형 트럭이 덮치고 말았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진 오토바이와 함께 진우 씨는
아스팔트 도로 위로 고꾸라졌고 병원으로 이송되는 구급차 안에서 수혁이의 이름을 나직하게 부르며 끝내 숨을 거두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수혁이의 대학 졸업과 앞날만을 걱정하다 차가운 길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에 제 가슴은 피멍이 들다 못해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가난했던 진우 씨의 삶 속에서 수혁이를 키워낸 세월은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진우 씨가 처음 병원 복도에서 수혁이를 안아 올렸을 때 산에 혼자서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 키우는 법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수혁이가 밤중에 갑자기 고열로 신음할 때면 혹여나 배시시 웃는 얼굴이 잘못될까봐 아이를 포대기에 쌓아안고 오토바이 뒷자리에 꼭 묶은 채 불 꺼진 소아과 병원을 찾아 헤맸습니다. 돈이 없어 먹고 싶다던 짜장면도 못 사주던 날, 진우 씨는 화실 구석에서 혼자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합니다. 수혁이가 커가면서 왜 나는 엄마가 없어라고 물을 때마다 진우 씨는 내 엄마는 하늘의 가장 예쁜 별이 되어서 너를 지켜보고 있단다라며 자식을 버린 저를 원망하기는커녕 끝까지 아름다운 기억으로 포장해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갈아 넣어 제 아이의 걸음이 되어준 진우 씨의 숭고함 앞에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혁이를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가난보다 더 잔인했던 사람들의 시선, 특히 진우 씨 친척들의 모진 멸시였습니다. 진우 씨에게는 명절마다 찾아오는 형제들과 친척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화가 형제를 부끄러워했고 어느 날 갑자기 진우 씨가 품에 안고 나타난 수혁이를 철저하게 이물질 취급했습니다. 명절날 큰 집에 가도 수혁이는 거실에 앉지 못하고 늘 차가운 부엌 구석이나 베란다 틈새에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친척들은 대놓고 수혁이가 들으라는 듯 모진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어디서 굴러먹다 온 핏줄인지도 모르는 걸 데려다가 제 인생을 망치고 있네. 근본도 없는 자식 키워봤자 나중에 뒤통수만 친다. 진우 너 정신 차려라. 수혁이가 친척 형제들과 놀다가 작은 장난감 하나라도 건드리면 숙모들은 어디 버려진 자식 손때를 묻히냐며 수혁이의 손을 거칠게 때려치웠습니다. 친척 아이들이 너는 엄마도 없고 아빠성도 다른 가짜 자식이라며 놀릴 때마다 어린 수혁이는 울지도 못한 채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아냈습니다. 삼촌인 진우 씨가 자신 때문에 친척들에게 허리를 굽히고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모진 구박 속에서도 수혁이는 삼촌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일부러 학교에서 매번 1등을 놓치지 않았고 옷이 찢어져도 꿰매 입으며 한 번도 반찬 투정이나 투정을 부리지 않는 독한 아이로 자라났던 것입니다. 내가 아프면 삼촌이 더 힘들어지니까 나는 아프면 안 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해온 수혁이의 상처 가득한 고백에 제 영혼은 완전히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던 장례식이 간신히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이 끝났다고 해서 제 삶이 곧바로 제자리를 찾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강남의 화려한 병원으로 제 일상으로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흰 가운을 다시 걸치고 환자들을 마주하고 있었지만 제 정신은 온통 장례식장에 두고 온 사람처럼 멍해져 있었습니다. 수억 원짜리 고급 레이저 기계를 들고 환자들의 얼굴을 들여다볼 때마다 제 안에서는 끝없는 야유와 조롱이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남의 피부에 생긴 작은 잡티 하나는 기를 쓰고 지워주면서 내 아들의 마음에 새겨진 그 깊은 흉터는 왜 모른 척 했느냐는 내면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주름을 펴고 피부를 매끄럽게 만드는 시술을 하면서도 제 시선은 자꾸만 허공을 향했습니다.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한강 다리를 건널 때도 화려한 불빛들이 모두 신기루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통째로 뜯겨나간 것 같은 공허함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진우 씨의 영정 사진과 상복을 입은 채 쓸쓸하게 서 있던 수혁이의 눈빛이 번갈아 나타나 저를 괴롭혔습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어미로서의 죄책감과 진우 씨에 대한 미안함이 밀물처럼 밀려와 매일 밤 베갯니들 적셨습니다. 수혁이가 혼자 감당했을 그 외로움과 슬픔을 생각하면 목이 메어 물 한 모금조차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번듯하게 차려입은 옷도 으리으리한 집도 모두 저를 죄어오는 감옥 같았습니다. 수혁이는 장례식이 끝난 후 사라져버렸습니다. 전화를 걸어보고 싶어도 감히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아이에게 연락을 하겠나 싶어 수화기를 들었다 놓기만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전화를 걸면 그 아이가 나를 엄마로 알게 돼서 원망하지는 않을까, 차라리 내 존재 자체가 그 아이에게는 재앙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손끝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렇게 피가 마르는 듯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저히 눈에 밟혀 견딜 수 없었던 어느 비 내리는 목요일 오후, 저는 결국 병원 진료를 끝내고 수혁이가 지내고 있다던 작은 자취방 근처로 향했습니다. 사치스러운 가운을 벗어 던지고 낡은 우산 하나에 의지한 채 녀석의 집 앞 골목길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가 온몸을 적시고 한기가 뼈마디를 파고들었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25년 전 그 차가운 병원 벤치에서 내 아들이 느꼈을 추위에 비하면 이 정도 빗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린 지 3시간째 되었을 때 저 멀리서 부러진 살대 사이로 비가 새는 낡은 우산을 쓰고 걸어오는 수혁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녀석은 눈에 띄게 헬쑥해져 있었고 어깨는 더 왜소해 보였습니다. 터덜터덜 걷는 그 발걸음마다 깊은 상실감이 묻어났습니다. 제가 차에서 내려 빗속으로 걸어나가자 수혁이는 우산 아래로 저를 발견하고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한 경계심과 함께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복잡한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수혁아, 밥은 챙겨 먹고 지낸 거니? 연락도 없이 내가 찾아와서 미안하다. 그냥 내가 잘 있는지 너무 걱정이 돼서. 잘 지낼 리가 있겠어요. 눈을 뜨면 삼촌이 계시던 방이 텅 비어 있는데 아주머니는 여전히 화려하게 잘 지내시는 것 같네요. 수혁이의 냉소적인 말투에 가슴이 찌르르 아파왔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수혁아, 나도 지난 일주일 동안 단 한순간도 편히 숨 쉬지 못했어. 진우 씨가 평생을 보냈던 그 화실에 같이 가주면 안 되겠니? 부탁이다. 나랑 같이 가줄래? 제 간절한 부탁에 수혁이는 조용히 다물려 있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녀석은 빗물이 고인 바닥을 내려다보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촌이 평생 소중하게 아끼시던 화실이에요. 거기 삼촌의 온 인생이 담겨 있는데 저도 혼자서는 도저히 그 문을 열 용기가 안 났어요. 같이 가요.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저는 수혁이와 다시 만나 진우 씨의 낡은 화실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나란히 조수석에 앉은 녀석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진우 씨가 하늘에서 주신 두 번째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화실 건물은 비바람에 씻겨 한층 더 쓸쓸해 보였습니다. 수혁이가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를 꺼내 자물쇠를 돌렸고 이윽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열자 퀴퀴한 물감 냄새와 함께 먼지 쌓인 캔버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화실 한가운데 하얀 천에 덮여 있는 거대한 캔버스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이건 삼촌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아무도 못 보게 하셨던 그림이에요. 매일 밤 이 천을 들추고 혼자 눈물을 흘리시곤 했는데 수혁이의 말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 천을 걷어내었습니다. 천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순간 저와 수혁이는 동시에 숨을 멈추었습니다. 그곳에는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제 모습과 진우 씨, 그리고 어느새 훌쩍 자란 지금의 수혁이가 나란히 서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대형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진우 씨는 한 번도 한자리에 모여본 적 없는 우리 세 사람의 모습을 평생 머릿속으로 그리며 캔버스에 담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림 구석에는 진우 씨의 거친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원한 뮤즈 지연이,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남긴 가장 아름다운 보석 수혁이, 다음 생엔 꼭 함께하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아주머니가 왜 여기에? 삼촌이 왜 아주머니를? 더는 숨길 수도 숨겨서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수혁이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눈앞이 눈물로 흐려져 제대로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수혁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내 엄마란다. 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엄마는 저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셨다고 삼촌이 그랬어요. 절 버린 사람이라고요. 아니야, 나 너무 두려워서 너를 차가운 병원에 버려두고 도망친 천벌 받을 년이 바로 나야. 진우 씨는 그런 못난 나 때문에 내 아이라는 이유로 자기 인생 다 바쳐서 널 키워준 거야. 거짓말 마세요. 그럼 삼촌은요? 삼촌은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면서 밤낮으로 오토바이 타다 사고로 그렇게 허망하게 죽었는데 이제 와서 당신이 내 엄마라고요. 수혁이의 눈에서 주룩주룩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5년 동안 품어온 버림받은 아이라는 상처와 삼촌에 대한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삼촌 인생을 그렇게 망쳐요. 당신이 뭔데 나한테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해.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요.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수혁이는 절규하며 화실 밖으로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텅 빈 화실, 진우 씨의 초상화 앞에 홀로 남겨진 저는 가슴을 쥐어뜯으며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진우 씨의 깊은 사랑이, 그리고 제가 과거에 저지른 잔인한 업보가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발기는 것만 같았습니다. 눈앞에 보인 서랍에는 빛바랜 가죽 수첩 하나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우 씨가 25년 동안 써내려간 비밀 일기장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빛바랜 가죽 수첩을 펼치자 거칠고 투박하지만 따뜻함이 묻어나는 진우 씨의 글씨체가 눈물로 흐려진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첫 페이지는 수혁이를 병원 복도에서 처음 안아 올렸던 25년 전 그날의 기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 벤치 위에서 파랗게 질려 울고 있는 핏덩이를 보았다. 보자마자 내 아이인 걸 알았고 동시에 지연이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여기 두고 돌아섰을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어 가슴이 찢어졌다. 지연아, 원망하지 않는다. 모진 내가 아니라 너를 그렇게 독하게 만들 만큼 무서웠던 가난을 원망한다. 내 평생 너를 지켜주지 못한 못난 남자가 되느니 내가 세상에 남긴 가장 소중한 이 아이의 버팀목이 되기로 결심했다.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내 조카이자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이다. 손이 덜덜 떨려 다음 장을 넘기기가 두려웠습니다. 일기장 곳곳에는 수혁이가 자라면서 겪었던 아픔들, 그리고 저에 대한 그리움과 참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절에 큰 집에 갔다가 친척들에게 모진 소리를 듣고 베란다 구석에서 자는 척 눈물을 훔치던 수혁이를 보았다. 겨우 7살 먹은 아이가 아빠 앞이라고 울지도 않더라. 수혁이 가슴에 못을 박는 친척들에게 주먹을 날리고 싶었지만 수혁이의 성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혹여나 녀석의 출생이 세상에 밝혀져 지연이 내 이름에 먹칠을 할까봐 그저 고개를 숙이고 빌 수밖에 없었다. 수혁아, 미안하다. 못난 삼촌을 만나 내가 고생이 많구나. 하지만 기억해다오. 너는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란다. 그리고 일기장의 마지막 장은 진우 씨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불과 이틀 전에 적힌 글이었습니다. TV에서 우연히 강남의 유명 피부과 원장이 된 너를 보았다. 화려하게 웃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다행이다, 지연아. 내가 꿈을 이루어서 내 인생이 빛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수혁이도 이제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단다. 너를 닮아 얼마나 똑 부러지고 바르게 자랐는지 몰라. 내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도로 위가 매일 위태롭지만 수혁이 졸업할 때까지만 조금 더 버텨보련다.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지연아, 너는 절대 죄책감 갖지 말고 지금처럼 당당하게 살아다오. 수혁이에겐 끝까지 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테니까. 일기장을 품에 안고 저는 화실 바닥에서 피를 토하듯 오열했습니다. 자신을 버린 여자의 아이를 위해 청춘도 사랑도 목숨까지 바친 한 남자의 숭고한 사랑 앞에 제 성공과 돈은 한낱 쓰레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정신없이 화실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속을 헤매며 목이 터져라 수혁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혁아, 수혁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한참을 헤맨 끝에 화실 근처 놀이터 벤치에 비를 흠뻑 맞은 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수혁이를 발견했습니다. 25년 전 제가 차가운 병원 벤치의 녀석을 버렸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수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진우 씨의 일기장을 건넸습니다. 수혁아, 날 원망해도 좋아. 평생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하면
그렇게 할게. 하지만 진우 씨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는 제발 알아줘. 진우 씨는 널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쳤어. 내 못난 죄 때문에 진우 씨의 그 고결한 사랑까지 묻히게 하지 말아줘. 수혁이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아들었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기던 수혁이의 어깨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촌의 진심을,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원망했던 생모의 잔인한 진실을 마주한 녀석은 빗속에서 오열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수혁이가 당장 저를 엄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기지는 않았습니다. 25년의 세월과 상처는 레이저 시술처럼 단번에 지워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수혁이는 제가 내민 손을 완전히 뿌리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강남의 화려한 병원 규모를 줄이고 소외된 이들과 미혼모 시설을 찾아가 남몰래 의료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를 버렸던 그 비겁한 죄를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새겨진 주름을 편주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수혁이의 대학 졸업식 날, 저는 조심스럽게 졸업식장 뒤편을 찾았습니다. 학사모를 쓴 수혁이가 저를 발견하고는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진우 씨의 영정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수혁이는 저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셨어요. 아주머니. 삼촌이 하늘에서 보고 기뻐하실 것 같아요. 엄마라는 말 대신 아주머니라는 단어였지만 녀석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우 씨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깊이 맹세했습니다. 진우 씨, 당신이 목숨 바쳐 키워낸 우리 수혁이, 이제는 내가 내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지킬게. 하늘에서 지켜봐줘.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화려한 가운 뒤에 숨겨두었던 제 인생의 가장 깊은 주름은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펴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잘못된 선택으로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던 한 여자와 모든 것을 바쳐 사랑을 실천한 한 남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의 손을 오늘은 꼭 따뜻하게 잡아주세요. 지금까지 황금복피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황금복이 가득 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